자, 저번 시대는 흥선대원군부터 일시대 바로 전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문을 개방한 흥선대원군의 그 개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일명 세국 정책을 그만두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정계 개혁을 하려고 했죠. 개혁을 하려고 위해서 통리기무화문이라는 부서도 설치해보고 해서 개혁을 처음 추진했는데, 1884년 갑신년에 일부 급격한 급진주의 개혁 사상을 갖고 있던 박영효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이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청나라 군대로 개입으로 실패를 끝났다고 했죠. 그래서 3일 전하 김옥균 이렇게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3일 전하 김옥균,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1884년 텐진 조약으로 인해서 청나라하고 일본군이 조선에서 공동 철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동학농민군을 저지하기 힘들다 보니까 청나라한테 요청을 하고, 일본 놈은 여태다 싶어서 같이 들어오고, 그 일본 애들이 동학농민군을 물리치고 일본 애들이 자기 유리한 대로 개혁 정책 위해서 개혁 정책을 약간 반강제적으로 김홍집 내각이라고 해서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하면서 갑오개혁이니 을미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을미개혁에 태양력 사용은 그렇다 치지만, 그런 단발령, 머리를 짧게 깎으라는 단발령이 많은 유생들로부터 반발이 있자, 더구나 을미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대끌 사건이 을미사변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최초의 의병이 있게 된다. 시간이 흘러서 1904년 청일전쟁은 또 그 전에 이겼고, 1904년 러일전쟁까지 일본이 승리를 하자, 이제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 일본을 대적할 만한 외국 세력이 이제 사라지게 된 상황에서,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미국이나 영국이랑 좀 친하게 됐습니다. 러시아하고 반대 등을 짓는 바람에. 이래서 고문 정치를 시작해서 이런 얘기도 있지만 승승장구를 하죠. 그래서 을미 사변이 있었던 1895년으로부터 딱 10년 후인 1905년, 역시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하고 신분 해방을 운동을 한 갑오개혁도 딱 10년 차이 나지. 같은 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갑오개혁 다음에 있었던 을민사변하고 을사조약도 을로 시작하기 때문에 딱 10년 정도 차이 납니다. 이거 설명하다 보면 또 괜히 또 사주 얘기 나오고 또 삼척보로 빠져서 여기까지만 끝내고 되고요. 아무튼 을사조약을, 그러니까 명성을 죽이고 10년 정도 후에 이제 갖고 있었던 외교권을 뺏었다, 이렇게 하면 상황 이해가 되실 거죠. 그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고종은 억울하다며 헤이거 특사를 파견했고, 많은 신문들이 반대를 하고, 그 을사의병들을 신돌석도 있었고 최익현도 있었고 많은 의병장들이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죠. 정확히 생각하면 아마 그 무기 수준의 차이가 컸어요. 아무튼 을사하자 일본은 통감무설제에서 통감정치를 시작했고, 이제 그것 말고 2년 뒤에 을사늑약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군대를 해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군대 규모는 커졌는데 그 군대 규모가 그 서울 진공작전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결국 무기 수준이 약해서 그렇다고 하시면 돼요. 군사 훈련도도 약했지만.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뭐 남한테 토벌동에서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그 독립운동 기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했다. 뭐 대표적인 게 신민회가 있었다. 그리고 나철이 이끌던 대종교 여기도 있었고 뭐 이 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1910년 경술국치로 그나마 있었던 숨통까지 끊기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일제 식민정책 식민지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제 식민지 정책입니다. 일제 식민지 정책은 총 3번에 걸쳐서 크게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1910년대에 있었던 게 무단 통치죠. 1910년대의 무단 통치는 왜 무단이냐? 여기서 무는 문무 경비를 했다 해서 무예요. 조선시대 때 문과 무과 할 때 무과야. 칼이래 칼. 조선 그 고려는 귀족 사회라고 부르고 이거 과거로 조선을 양반 사회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조선은 왜 양반이냐면 고려 같은 경우는 문벌 귀족 사회예요. 공음전하고 음서제도 제도 때문에 고려를 문벌 귀족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고려의 높은 관직에 올라가면 땅도 받았었고요. 공음전. 그리고 아버지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자식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고려시대는 오품이었고 조선시대가 이품으로 줄었나 그랬더니 음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 2년인가 몇 년마다 또 갱신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큰아들을 음소로 집어넣고 다음에는 뭐 2년 뒤에는 작은 아들을 넣고 뭐 사이도 돼요. 사이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있는 집안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밖에 그러니까 귀도도 있었고 근데 고려는 무과가 없었어요. 근데 조선시대는 무과가 실시되죠. 뭐 정확히 말하면 고려 말에 실시되기도 했었는데 이 무과 우리 문과는 장원급제를 하면 뭐 어사 뭐 이몽룡 뭐 할 때 그 어사와 봐가지고 앞에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무과는 우리 무과 출신 대표적인 인물이 저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무과 출신이죠. 이렇게 나눠졌어요. 하여튼간 이 무과 할 때 무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그래도 무단 동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칼차고 수업했다 생각해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헌병제 말 헌병이 군인이잖아요. 요때의 그 일제 수사 방법 아까 그 1907년 그 1907년에 있었던 일제 황무제 개척 요구권을 보안회가 반대를 했잖아요. 그것도 안 되자 1910년 아예 나를 뺏었죠? 회사령을 발표해야 됩니다. 회사령 주요 내용 회사 설립과 사업은 누구? 이제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함부로 회사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왜? 회사를 지으면 돈이 생기면 그 돈 갖고 뭘 할지 모르니까 독립운동을 도와줄 수 있겠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회사령을 체결해요. 이제 돈은 지들만 벌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사합니다. 동양적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땅을 왜 조사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신고를 해라. 신고를 안 하면 뭐 했습니까? 너 신고 안 했으니까 이 땅 네 땅 아니잖아. 일본이 강제로 뺏어갑니다.
이게 동양 측식회사의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국내에서는 아까 많은 단체 결사 조직들을 수많은 결사 조직을 했고, 또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많이 건설하려고 많은 뭐 전재산을 팔아가지고 해외 독립 기지 건설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근데 기입 잘못했네요.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죠. 어우, 틀린 게 많네. 이러한 무단 통치가 3.1운동을 계기로 일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이거 칼차고 그냥 협박 주면 말 잘 듣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웬걸? 그게 아니라 만세운동을 했네? 그것도 평화적으로? 이거 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일본은 통치 방식을 1920년대부터 통치 방식, 그래서 보통 경찰이라 헌병 경찰이 아닌 보통 헌병 경찰은 헌병이고요. 그냥 군인이고, 여기 보통 경찰은 일반 경찰을 말합니다. 또한 사회 질서 유지를 했고, 요 시기를 우리가 문화 통치를 합니다. 솔직히 겉으로는 그냥 니들 잘해줄게 라는 유화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민족을 분열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총독부에서는 무슨 단체가 만들면 요 단체가 친일 단체인지 아니 무슨 단체인지 해서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 돈으로 매수하든 아니면 협박을 하든 해가지고 거의 뭐 조직이 있으나 마나게끔 했습니다. 제가 1910년대 땅 뺏어갔다고 그랬죠. 자, 그 땅 뺏어간 거고 농사 졌는데도 일본의 쌀이 또 부족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발전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항 문제가 있어서 배고프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는 뭐합니까? 이번에는 그나마 갖고 있던 한국 사람들 땅에서 더 뺏어갈래니 뺏어갈 게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쌀을 많이 생산해라. 쌀을 더 증산 늘리는 계획을 합니다. 뭐 농작물 해가지고 쌀 더 많이 생산하면 뭐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아니, 증산을 하면 뭐합니까? 더 많이 뺏어가는데 다 지들 먹고 원래 식민지는 그렇게 피해 붙는 거예요. 일제히 쌀 스타일 백적을 목적으로. 자, 국권 피탈 이전에 반공령 기억나시나요? 일본이 그러니까 쌀이 너무 많이 일본으로 가는 걸 막고자 했던 반공령, 요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 역사 공부를 하실 때 그냥 하나만 딱 외우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요때는 요거 비슷한 거 뭐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좀 어렵겠지만 외우시는 데 편할 겁니다. 1920년 이 문화통치를 하게 된 거는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있죠. 3.1운동 배경은 28 독립선언과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그 민족 자결주의, 그 나라의 그 민주화나 이런 것은 그 나라가 노력을 하면 심한 우리 미국이 도와주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일본하고 미국은 짝짝꿍이 이미 양탈해야 카스라 테프트 협의락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가자는 개편했어요. 뭐 오죽하면 한반도에서의 그 권한은 일본, 니네들이 좋아, 니네들이 저 한반도 다 통째 먹어, 조선에 통째 먹어, 인정하는 대신 필리핀은 우리 거야. 미국 애들 입장에서 이런 조약까지 지네들끼리 있는 놈들끼리 해먹었던 그때예요. 말이 좋아. 민족 자결운동이지. 우리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시대 흐름이 들어오자 우리도 좀 기망이 있구나라고 했었던, 그리고 동경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 해가지고 이런 운동이
1919년 큰 3.1 운동, 대단한 역사적인 3.1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 헌병경찰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그러니까 뭐에서 뭐로 바뀐 겁니까? 무에서, 이제 칼이 아니라 무단 통치, 헌병에서 통치에서 뭐로 바뀌었다? 무단 통치에서, 무가 아니라 문화 통치, 일반 경찰 통치 방식으로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 그리고 3.1 운동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중국의 오사운동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3.1 운동 대표적인 건 우리 지역의 근처에 있는 유관순. 잘 아시죠? 자, 1920년대 문화 통치 시기에 일제가 약간 개방해 준다 그랬죠. 형식적이지만 그 개방 정책 때의 문화 통치 시기 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 우리 민족들의 일제 시대에 대한 저항. 자, 대표적인 인물 1922년에 방종환 처음에 한번 나오시기 어린이날 지정했습니다. 제가 알기에 처음에는 5월 1일이었는데 지금 5월 5일로 바뀌었죠. 아무튼 그리고 물산 장려운동. 자, 밑줄도 걷는데 참 굉장히 잘 나옵니다. 1923년인가 평양에서 조만식 등 많은 그 젊은 그 사업가들 중심으로 했던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일종의 국산품 애용 운동이죠. 내 살림 내 것으로 해서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이유가 뭡니까? 국산품을 애용해야 우리 민족 자금이 생기고 그 민족 자금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힘쓸 것으로 하자라고 한 운동이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경제적으로 힘 좀 키우자. 이게 물산 장려 운동이었고요.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1895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소 말 잡던 이 백정분들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신분해방운동, 이제 차별도 더 이상 금지하고 특히 우리 백정들에 대한 편견을 금지해달라라는 그런 해방운동을 합니다. 뭐 형평사를 뭐 세우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백정, 이거 백정이 한문도 똑같거든요. 흰백자에다가 백정이 조선시대 때는 소나 말 잡던 분들을 톡치했던 말이 백정들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백정이고 이 고려시대에 이 용어가 나오긴 합니다. 일반 직역이 없는 농민들을 백정이라고도 불렀어요. 우리가. 자, 어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면 고려시대 농민들을 그냥 백정이라 불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백정이 좀 어려운 내용으로 시험 내용이 좀 다르게 나올 때는 이렇게 용어가 좀 틀립니다. 한문도 같아가지고 뭐 설명하기가 좀 난감하네요. 1923년에 그 소작쟁이 운동, 암태도에서 있었던 소작쟁이 운동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소작료가 뭐냐면 농사 땅이 없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땅 주인 지주한테 1년 동안 세금을 바치죠. 그걸 소작료라고 합니다. 나 이 땅 요만큼 빌릴 때 내가 얼마 줄게. 밭 요만큼 빌리니까 내가 콩 한 말 줄게. 뭐 이런 약속. 그걸 그 금액을 소작료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게 받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건. 쟁의가 뭡니까? 투쟁했던 소작쟁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소작료가 조금 다운되기도 했었죠. 다음에는 1927년에서 31년
때 잠시 활동했던 신간해입니다. 신간해하고 아까 신민해하고는 좀 헷갈리지 마세요. 신민해는 아까 황해도 평안도 쪽에 비밀단체라서 비밀단체고 주 목적은 독립운동 기지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노력했던 게 신민해고 신간에는 이 외우실 때 이 간자를 좀 유심히 받으면 이 간을 이 사이 간자 이 간자 두 개 둘 사이가 넓다 간격이 넓다 할 때 그 간 좌익과 우익이 합작으로 한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좌익과 자유주의 우익 간에 서로 뜻이 맞아서 웬만하면 뜻이 맞을 일이 없는데 그래도 뜻이 맞아서 한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여기 민족유일당 운동 그래서 민족 사회주의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요거는 1948년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때도 중도파에서도 좌익과 우익이 있었어요. 급진파들 말고 중도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 그때도 이런 좌우의 합작으로 통일정부를 노력했던 그 사건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시면 되고요. 자, 신간에는 1920년에 있었던 광주 항일학생 운동의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광주 항일학생 운동 그 열차권에서 그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그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을 계기로 그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들이 서로 충돌이 있던 사건이죠. 그리고 1930년에 있었던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 그리고 1930년대 이제 경성 제국대학 그건 일제대학이잖아요. 이거 말고 우리나라 밀립대학 설립운동 한 사람당 1원씩 모아서 밀립대학을 설립하자 운동도 이때 있었던 운동이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여기서 읽다 보니까 갑자기 까먹어서 다시 정리 안 쓰느냐고요. 요거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926년 6월 10일 날 그 고종의 장례를 계기로 60만세 운동 요거 하나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때도 좌우익 갑자기 서로 노력했죠. 자, 이러한 1920년대 문화통치시기는 많은 독립운동들 그리고 만세운동도 있었고 여러가지 우리 힘을 키우자 하는 운동 등 물산장로운동 아니면 밀립대학 설립운동 등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실패를 하게 되죠. 조선 총독부의 방해도 있었고 일본 애들이 이간질도 있었고 그러다가 1931년 만주 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 만주 국격과 일본과의 전쟁 또 그리고 중국과의 본격적인 전쟁 등을 계기로 뭐 그냥 그럴 필요 있냐 이제는 총동원령이다 다 밀어붙여 라고 해서 일제는 아주 악랄한 방법을 뭐 처음에는 1920년대마도 뭐 해주는 척 하다가 이제는 그런 거 인정사정 볼 거 없었다 하면서 우리 민족을 완전히 없애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죠. 그놈의 신사참배 일본 정치인들은 왜 아직도 하는지. 야스쿠니 신사는 특히 일본 더가 그냥 신사하면 괜찮은데 야스쿠니가 일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리고 우리나라 침범했던 그 나쁜 놈들 거기 위패가 모셔져 있는 그 사당이에요. 거기 가서 일본용으로 시사하러 가는데 거기서 인사하고 그 지랄 하니까 더 싫어하는 거죠. 걔네들만 다른 데로 가던지 참 걔네들 입장에선 자랑스러운 2차 세계전 힘센 일본이요 이렇게 그런 거를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신사참배 그리고 일본식 이름 창씨개명을 강요했고 한국 신민서사를 암송을 해갖고 뭐 우리나라 이거 비싼 거 있어요. 뭐 나는 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앞에 뭐
했다는 이런 것도 우리 저희 국민학생일 때 외우라고 시켰는데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뭐 일제 한국 일본 국민으로도 살아가는데 누가 일본 국민으로 살아갑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해서 살아가는 거지. 하기야 요즘 일부 정치인들 보면 정치인 하려고 하는 거 보면 뭐 이 시대에 뭐, 뭐 뭐더라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렇죠. 대외 관계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니 내가 일본 사람으로 살았겠습니까? 조선인인데 어쩔 수 없이 식민 지배인으로 살았던 거지.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정치인도 있고 참. 이 1930년대 아유 이때는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역사 교육 금지시켰으니 그러니까 뭐 배고인 아니 그, 그 한글업 협회 같은 거 얼마나 탄압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때 법도 많이 만들어요. 치안유지법. 아, 이 치안유지법이 참 우리나라 법이 좀 잘못된 게 많은데요. 그 잘못된 게 일제 때 갖고 온 법들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 대표적인 게 치안유지법이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전쟁 일으키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 이게 네 게 아니야. 그냥 국가 거야. 그래서 다 뺏어가도 되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쥐골자라는 법이에요. 말이 좋아 법이지. 왜 네 행동이 그러니까 그게 후에 아주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그 악영향을 주는 국가보안법. 이 국가보안법 이게요. 말이 좋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얘기가 툭하면 하신 말 빨갱이가 어쩌고 아니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산 지가 얼마나 됐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용어 한다는 게 뭐하고 지금 북한 추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긴 있겠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미친 사람들이. 그런 거 주장하면 북한 가서 살으라고 하면 됩니다. 북한은 자기 말 안 들으면 빨갱이래. 이게 이 일제시대 때 있던 치안주의법 이거의 폐단이에요. 이런 것들은 한번 이게 생기게 되면 이 사람들 DNA에 이렇게 좀 저장이 돼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참 안 좋았습니다. 일제가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많은 여성분들 말이 좋아 위안부 요거 저 있으면 안 쓰는데 아유 여자분들 진짜 억지로 끌려가고 참 그랬던 거 군대도 끌려갔죠. 거기다가 뭐 광산 사도광산 같은 데 끌려가서 일도 시키고 아이고 알뜰가 국가총동원 내렸던 거 이게 1930년대입니다. 밑에 7단체는 참고적으로 아주 안 좋은 자들만 좀 일부 골라놨습니다. 그런 건 다치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일제시대 때 그럼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주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1920년대 때 특히 지금 20년에는 많은 독립부대가 아까 신민회라고 했죠. 해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노력했고 또 나철 뭐 이런 분들의 노력들에 의해서 만주에 많은 군인들을 위한 학교들이 생기게 됩니다. 신흥무관학교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그 많은 출신들이 군사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장교가 돼서 간부가 돼서 군대를 이끌고 그것이 결정을 맺게 된 게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죠. 1920년에 있었던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라는 부대가 있었던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요걸 계기로 일제가 독립군들 잡으러 들어옵니다. 그게 1920년 청산리에서 있었던 청산리 대첩이에요. 물론 청산리 대첩 때 김자지 장군 부대만 쓴 게 아니고 홍범도 장군도 도와줬고 다른 부대도 여러 혼합 부대들이 와서 아주 일본군을 그냥 묵사발 냈죠. 일본은 그렇게 당하는 놈들이 아니죠.
아 얘네들이 이제 봉오동정 청산리대첩에 얘네들 그 독립군들 지원했던 게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간도지방에서 많은 사람분들을 죽이게 되죠. 그냥 무조건 잡아다 그냥 총살 그냥 남자는 그냥 싸그리 죽였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간도참변이에요. 봉오동 청산리 보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간도참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간도에 있으면 안 되겠다. 간도 지금의 만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주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러시아로 갑니다. 우리나라 용어로 자유시. 러시아 말은 몰라. 러시아로 가서 했는데 처음에는 러시아의 그 공산주의자들이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작 가보니까 뭐 합니까? 니들 갖고 있는 무기 무장 해제 위험해. 무기 내놔. 그러니까 무기 내놓겠습니까? 싫다. 그러니까 한쪽에 몰아가지고 그냥 죽인 사건.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돌아가시게 된다. 이 사건이 자유신차편이에요. 슬픈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이 한때 많이 좀 약화되게 됐었죠. 물론 김원봉이라는 분이 있어요. 위열단 조직해서 만주 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 1920년 여기 순종 여기다 써놨군요. 요거 있었고 광주 항일학생 운동이 있었고 아까 제가 잘 말씀 잘못 들은 왕을 순종 장례이시는 이게 맞습니다. 고종하고 상관없어요. 고종은 순종의 아버지였죠. 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야, 순종입니다. 순종이 맞아요. 그 내용 고치시면 되고요. 자, 독립운동 사람들 알아볼게요. 여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김구의 한인애국단. 상해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죠. 여기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임시정부의 주된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백범 김구 선생님. 옛날 국어책에는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나의 소원은 통일이다 어쩌고 했던 그분 김구. 영화도 있었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조직한 그런 부대가 한인애국단입니다. 거기서 배출한 걸주인물 이봉창, 윤봉길이 있어요. 이봉창은 그 일왕을 죽이려고 던졌는데 그러니까 그 슈탄이 성능이 약하다 보니까 크게 못했던 거고 실패한 사건이고 윤봉길은 대단하신 분이 상해 홍커공원에서 그 일본 군인들 행사 때 그냥 도시락폭탄 유명했던 도시락폭탄 던지신 분이죠. 이 사건이 그 당시 대만 그 국민당을 이끌었던 장개석이 감형을 받게 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 중국인 1억 명이 하지 못하는 지금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 1억 명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인 한 사람이 했다라고 해서 아주 어떤 그 사건입니다. 김구의 한인애국단 그리고 그 소속했던 분 이봉창하고 윤복이다. 요거랑요. 다음 한 분은 종로경찰서 폭발 사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나석주와 김상옥들을 배출한 김홍범이라는 분의 의열단. 일제에서 이분 잡으려고 현상금을 어마어마하게 걸었는데 아무튼 김홍범의 의열단 두 분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의 대표적인 그
분들이라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3.1운동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는데 연통제랑 교통국 같은 비밀행정조직 요거는 아직 시험에 나오질 않았는데 요것도 좀 있으니까 유념해 보시고요. 특히 시험은 요거 잘 나오죠. 1900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기가 산하군대 한국강북군을 창설해서 1945년 9월인가 10월인가 국내 침투 작전 OSS에 뭐 하여튼 그 한국 강복군이 미군 부대 왜냐면 이 당시만 해도 미국하고 일본이 진주만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미군이 미군한테 훈련 받아가지고 국내 침공작 군대 진공작전이라고도 하죠. 국내 들어와서 일본군 아예 한국 강복군이 몰아낼 거라고 생각해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또 동남아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 경험도 쌓고 했었는데 이러한 대한민국 한국 강복군은 하지 못했어요. 왜? 일제가 너무 일찍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2번 맞고 그냥 무조건 항복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조성이라는 분의 삼균주의, 이 삼균주의가 뭐냐면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그냥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다. 그러면 그 사회와 사회 평등하고 그러면 국가와 국가도 서로 평등한 거 아니냐. 그걸 바탕으로 서로 평등한 나라를 세워보자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적인 국가로 나가자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대한 놀이 알아보겠습니다. 1943년 이집트 카이로에 있었던 미영중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확인해준 말이 좋아 이게 중국이 장개석의 도움입니다. 적당히 시기에 한국도 독립해줘야자 중국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그 일본 식민지로 있던 한국이 또 적당 독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구 하나가 요때 잠깐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말이라도 해준 게 어딥니까? 그 장개석이 한 말이 이유가 윤복길의 그 홍콩오건 사건이 많은 감명을 주어서 그렇다고 뭐 같이 연결해서 외우시면 되고 순서 때문에 카얄 포몸이 옛날에 이렇게 외웠는데 그 얄타에 보면 그런 게 있고 포츠선 선언도 별표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1945년 12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있습니다.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부가 수립된 거는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됩니다. 초대 대통령은 역시 이승만이죠. 그해 뭐 50 총선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여기 3년간 3년이 문제였어요. 3년간 요 문제 때문에 바로 해방을 시켜주면 지들이 뭘 하겠느냐 뭐 그래서 남쪽은 미국에서 그리고 38도선은 처음에는 뭐 35도선 하니 39도선 하니 말 많았는데 하여튼 38도선을 계기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5년 동안 통치를 하자라고 결정한 회의가 모스크바 3국 회상회의예요. 그래서 이 신탁 통치를 국내에 계셨던 분들은 서로 한이 많이 이게 단일 정부가 없이 수많은 그 항일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항일 단체별로 서로들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또 이렇게 말 많았던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결국은 신탁 통치가 받아들이게 되고 반대파도 있었습니다. 됐고
그러니까 두 군데가 나눠지게 되죠. 근데 그래서 1948년에 이제 신탁소치를 이제 그만두고 북쪽과 남쪽에 서로 정부를 세우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 한꺼번에 단일 정부를 세력하자고. 요거는 1948년의 사건인데 좌우 합작 운동, 좌파 중도 좌파 쪽입니다. 중도 좌파 쪽인 여운형, 중도 우파 쪽 김규식 두 분이 서로 서울과 평양 왔다 갔다 하면서 단일 정부 노력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게 됐으면 6.25 전쟁도 없었고, 또 6.25 전쟁이 없었으면 서로 저기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뭐 신탁통지가 되고 뭐 반대하고 결국 뭐 우여곡절 끝에 1948년 50총선거를 계기로 재헌의회가 만들어지고, 그때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맨 처음 헌법이 재헌헌법입니다. 대통령제 그리고 국회 단원제, 국회를 2공화국 때 양원제로 잠깐 했었는데 지금처럼 국회를 하나만 한 거예요. 미국은 국회가 두 개죠. 뭐 하원, 상원, 하원 이렇게 다 두 개 나와요. 이게 2공화국 때 했던 거고, 대통령 뽑는 걸 직선제보다 간선제를 했습니다. 직접 투표를 안 시켰다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 나중에 이 재헌 했던 초기 때는 일제 항거했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재헌업 때 만들게 되면서, 그러니까 일제 친일했던 단체들, 친일한 단체를 좀 소탕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이승만도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반민특위가,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그러거든요. 반민족 행위,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의 특별히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처단하려고 했는데 친일파 처단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북한은 그나마도 했는데 이게 좀 제일 큰 문제지 않았냐. 아무튼 1948년 우여곡절 끝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가 개혁됩니다. 농지개혁도 있었고, 총선에서 처음에는 이승만 대표는 했었는데 총선에서 실패를 하고, 그 와중에 참 6.25 전쟁, 북한은 남침했고 낙동강 장성까지 밀렸다가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회복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중공군 때문에 일사후퇴를 하고, 그러면서 현재 휴전선 부근에 서로 거의 남은 한 2년 동안 서로 치거리 밖을 싸우다가 전쟁 한 3년이 넘게 진행하다가 결국 소련의 요청으로 정전협정이 맺게 되고, 우리는 우리 명의로보다는 미군 명의로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북한 놈들은 그것 때문에 아직도 니들은 협상 능력이 없더니 과거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아무튼 6.25 사건입니다. 자, 이승만 정부 잘한 것보다는 거의 못한 것들만 잔뜩입니다. 이 이승만 정부를, 이승만을 아직도 칭송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승만이요, 이분 참. 당연히 임시정부에서 구미유락부라 설치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미국 가서 신경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에 있던 많은 분들이 군자금을 모집해서 많이 줬는데, 그 돈 다 어디서 썼는지 몰라요. 그냥 쓸데없는 로비만 했었고, 또 이승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됐는지. 1952년 발제개헌, 원래 개헌하면 전체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일부 필요한 것만 개헌했어요. 왜냐면 아까
초기 재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을 직접 뽑아하고 간접으로 뽑았다고 그랬죠. 근데 이승만이 뭣도 모르는 국민들은 이승만이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인기는 좋았거든요. 정치는 개판했어서.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하고 국회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이런 거 발제기간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헌법 일 부산 정치파동이라 했습니다. 그 맘대로 고쳤고 더구나 또 1945년은 말도 안 되는 사사법 개헌하고 그리고 연임 제한을 해서 혼자 다 해먹으려고 자기 초대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뭐 이런 거 만들고 또 국내적으로 저기 제주 4.3 사건이 생기지 않나 그리고 그 제아지적인 조봉암 이렇게 진보 진영에 있던 분 그냥 억울하게 그 빨갱이라고 몰아가지고 죽이지를 않나 밑에 놈 잘못 떠가지고 이기붕이죠 아들 양아들이 뭐 이기붕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걔 부통령 만들려고 3.15 부정선거 뭐 나이 먹었으면 몰라서 그랬는지 알아서 그랬는지 결국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있고 종로경찰서에서 뭐 하여튼간 일반 그 시민들 향해서 총도 사격하고 그걸 계기로 물론 이성애 대표님이 종로경찰서를 뭐 직위 해제시키기도 했었지만 했고 아이고 말 많았던 이승만 정부입니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결국 이승만 정부는 떠나서 하와이로 갔고 몇 년 뒤에 하와이에서 죽게 되죠.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난 뒤에 국회 다수를 찼던 민주당 정부에서 그 국가가 잠깐 운영됐는데 그게 제2공화국입니다. 제2공화국은 장면 내각이라고 했는데 의원 내각제를 채택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의원 내각제 우리나라 현실이 안 맞아요. 저기 총리는 장면 일단은 총리가 힘이 더 세는 겁니다. 그 대통령은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외국인 사람 그 국제무역 외국인과 협약 뭐 이런 것들만 주로 담당하고 실제적으로는 뭐 국내 문제는 그 장면이 다 해결했던 장면 내각입니다. 그때 경제개발 계획을 좀 계획을 세웠는데 요게 뭐 하기도 전에 5.16이 일어났네. 1960년 5.16 군사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저 뭐 처음에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뭐 이거를 다 민간인에게 넘겨주니 많이 박정희는 군인으로 돌아간다고 약속했는데 웬걸 무슨 생각을 바뀌었는지 다음에 자기 대통령 출마했고 대통령이 됐네. 당도 만들었네요. 민주당이 대응해서 민주공화당. 그래갖고 잘 먹고 잘 살자. 선경제 후 통일을 기초로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합니다. 그 계획 중이라는 경부고속도 건설을 했죠. 이게 장면정부에서 원래 했던 건데 하고 새마을운동 했지. 돈이 필요하니까 1964년 김정표 시켜가지고 일본하고 꾸적꾸적해서 협상을 했는데 제가 볼 때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발언도 천차라고 독도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져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게 독도를 암초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김정필 걔도 문제고 하여튼간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서가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전쟁 배상금이라고 받았고 그거로도 돈이 부족하자 1964년에서 66년까지는 그 시기 맞물려서 베트남에 파병됐고 베트남에 많은 분들이 가서 피를 흘렸고 덕분에 얻은 거는 무기 얻어갖고 왔고 파병으로 돈을 좀 벌긴 벌었는데 그 당시 베트남에 파병된 분들 월급이 국내에서 월급보다는 셌지 몰랐지만 필리핀 군인보다도 훨씬 약했어요. 하여튼간 뭐 그렇게 됐고 박정희 정부가 1968년 김신조 요 사건 아시죠? 요 사건 그것도 있었고 또 그래서 뭡니까 그 북한 저기 그
죽을 뻔했다가 이제 북한 김일성 목 닦는다고 해서 그 영화 실미동화 그거 있었잖아요. 그 HID 북파 공작원 만들어 하는 그 공작 했다가 뭐 갑자기 이유락 또 평양 보내가지고 또 김일성하고 또 얘기가 또 잘 맞아가지고 우리 남북은 앞으로 뭡니까 요런 방식으로 자주적이고 외세 힘을 안 받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 함치는 통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미도 같은 분들 뭐 그냥 낙동하고 오리알 냈죠. 그래서 뭐 그 사건이 생긴 거고 요까지는 뭐 그런저런 정치를 좀 잘하셨는 게 좀 많았어요. 경제 발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문제는 이 뒷부분이에요. 1900 한 10여 년 잘하셨는데 모든 게 10년 정도는 다 다들 보통 잘하는데 그 위가 문제인 것 같아요. 1972년 더 이상 독재야 그때 신민당 뭐 이런들의 그 뭐 김대중 뭐 김영삼 그때 야인 세력이 있는 그분들이 힘이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자 이렇게 해서 내가 대통령 못 해먹게 생겼다 라고 해가지고 1972년 유신헌법을 체결해서 법을 고치죠. 그래갖고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국회 해당권 법에 넣고 대통령이 마음에 들면 국회를 지금 해산하는 국회 해당권을 만들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 장충동회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분들 여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모이는 사람들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도 그 투표를 위해서 뽑게 되죠. 이 사람들만 관리를 잘하면 평생 뭡니까? 대통령을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979년 YH 사건, 여공 사건과 부산 마산 사건 여기 없는데 그 부마 사건을 계기로 유신 정부가 흔들리더니 1979년 10월 26일 12.6 사태 때 박정희가 피살당하게 되죠. 그해 보안사령관에 있었던 전두환이가 군사반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국가보위 일명 줄여서 국보위라고 불렀죠. 국보위를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갖고 많은 뭐 서울의 봄인가 영화 보면 나오죠. 뭐 거기 그 장태환 같은 많은 그 참 군인들을 그냥 뭡니까 죽이고 보입으로 끌려가갖고 막 했고 육군 참모총장도 강제로 해가지고 하고 군인들이 좀 그렇죠. 이때만 해도 군인들이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이라 좀 그랬다 생각하면 돼요. 전다 사건들은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이 있었지요.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때 전두환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로 대통령의 장충동 회의로 된 분이에요. 간선제. 그러니까 1987년 많은 국민들이 직선제를 하자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4월 13일 날 호원 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헌법. 어떤 헌법?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는 간선제로 뽑는 그 헌법을 보호하겠다.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걸 발표하자. 그게 1987년 참 시내 나가면 체르탄 가스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도 마찬가지. 체르탄 가스가 끊이지 않았어요. 많은 대학생들 매일 데모했죠. 체르탄 가스 나왔죠. 그 민주화운동 한다는 그
학생들 잡는다고 그 악랄한 반 경찰이었던 그 백골단 그 새끼들이 일반 시민인들 무차별 폭행도 했고 그 사건들이에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니까 노태우 하여 시켜서 6.29 선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그래요. 내가 호원 조치했던 거 이거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할게요. 그래서 그의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통령 헌법을 만들게 되죠. 그 헌법이 현재 우리나라까지 전해드리는 대통령 직선제고, 그래서 임기가 지금은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로 되어 있죠. 한 번밖에 못 해먹는 거예요. 왜 그때 이 법을 만들게 되냐면 전두환에도 만원해도 7년 해먹었어요. 그때 너무 길다. 5년을 하고 전두환도 그때 더 해먹으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번밖에 못 해먹겠다. 해라 해서 5년 단임제를 하게 됩니다. 이 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원인이 돼서 생기게 되는데, 요게 이제 지금 약간 5년 말고 차라리 미국처럼 4년 중복돼서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뭐 오고 같긴 하죠. 다음 전두환의 꼬붕이었는데 그냥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그 합당을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은 바람에 서로 욕심 부리다가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당선되게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뭐 업적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하나, 요게 1991년 남한과 북한이 유엔 동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뭐 군사작전으로 보면 불꽃 사업 해가지고 러시아한테 돈을 빌려줬고 그걸 대신 뭐 무기를 받아와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가 뭐 무기 뭐 자주포나 탱크 이런 것들 뭐 개발하게 된 뭐 한 게 뭐 러시아 영향이 있다. 요때예요. 그때 러시아한테 과거에 빌려줬던 그 차관 돈 대신에 러시아 탱크 같은 거 미사일 받아 갖고 온 겁니다. 또 갖고 와서 우리가 잘 써먹었죠. 다음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죠. 광주 민주화운동.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호원 정치에 대해서 다시 반대해서 민주화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민주화운동 구호가 호원 철폐, 그러니까 전두환이 얘기했던 호원,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반대하는 호원, 그 조치를 철폐하자. 이런 것까지 써드려요. 호원 철폐, 그리고 독재차도. 이게 전두환의 독재. 이게 그 당시 구호였어요. 근데 결국 이거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해 6월 29 6.29 선언을 해서 결국에서 꿈에 그리던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고 제6공화국이 생깁니다. 그 6공화국이 생겨가지고, 근데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노태우가 그만두고 김영삼이 3당 합당 등으로 여당이 되는 바람에 김영삼이 다음에 돼서 대통령이 됩니다. 이때만 해도 그 영남권하고 호남권, 경상도 전라도의 대립이 별로 없었는데 이때부터라고 할 거죠.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김영삼이 나쁘다는 얘기보다는 그 밑에 있던 일부 저기들이 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정부가 결국 초창기 때는 좀 잘해봤는데 나중에는 약간 좀 파이가 됐죠. 자, 김영삼 정부의 업적 잠깐 여기 중요한 사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금융실명제.
금융거래, 그러니까 은행에 통장 만들 때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들 수 있냐 모르느냐. 지금은 다른 사람 명의 만들어서 그런 통장을 대포 통장이라 하죠. 불법이죠. 그 당시는 가능했었어요. 금융실명제 이전까지는. 그러다가 금융실명제를 하고 그 당시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면서 부정축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조사도 했고, 특히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때 그 민주화때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전두환하고 김영삼, 전두환하고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뭐 하나에 적혀놓으면 시험에 나올 일은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군대에 하나회가 저기에 전두환하고 노태우 그쪽 애들이에요. 일시에 한번 딱 제거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쿠데타가 안 생길 줄 알았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러나 있었죠. 뭐 OECD 가입했던 사건도 있고, 근데 막판에 외환위기가 우리나라 달러가 부족해서 외환위기가 생겼고 국제금융에 통화를 요청하게 됐죠. 자, 다음 정권을 이어받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 IMF 극복을 위해서 시험에 가끔 잘 나오죠. 금반지도 팔고 금목걸이도 팔고 해서, 왜냐면 달러는 없고 달러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갖고 있던 금 모아서 금을 달러로 바꾸고 그 달러 바꾼 돈 갖고 IMF한테 빌린 돈 갚고 결국 갚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뭡니까,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좋겠다 해서 해피 정책을 추진하게 됐고, 그럼으로써 1920년에 평양 가서 김일성 아들 김정일을 만나서 5.15 공동선언을 하고, 일본과는 좋은 관계, 일본 오부치 수상하고는 좀 좋은, 그러니까 일본이 약간 반성했다는 얘기를 좀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일본이 좀 반성한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그때뿐이었어요. 그때 잠깐 반짝.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 뒤에 인전 했던 게 노무현 정부죠. 2차 남북 정상회담. 그 중간에 또 북한 저기는 또 죽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다시 저기 만나서 김일성 만나서 김정일 만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뭐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죠. 그 뒤에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별로 좋은 것들이 없네요.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지금의 윤석열까지 오게 됩니다. 쿠데타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